네, 이어서 설명할게요. 이자 289쪽에 26번 질문 들어서 문제 풉니다. 자, 그래서 답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본금이 100만 원 증가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항상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한 주당 액면 금액이 얼마인가 확인했더니 10,000원이고요. 주식수가 100주입니다. 100주 곱하기 10,000원 하면은 1번은 맞았네요. 예.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 40만 원이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보니까 할증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40만 원인가를 계산을 해볼 텐데 한 주당 15,000원에 발행했으므로 한 주당 5,000원씩 할증 발행한 거고요. 곱하기 100주니까 50만 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었는데 보니까 아까 문제를 읽다 보니 신주 발행비가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을 때는 여기서 차감시켜야 되고 여기서 차감해야 되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이 50만 원에서 빼야 돼요. 이 비용을. 10만 원을 빼줍니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은 40만 원만 인식해야 됩니다. 40만 원만. 네. 그래서 2번 맞았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 원 제대로 인식했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10만 원 증가한다.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네, 나올 리가 없죠. 3번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고 4번을 보면은 자본 총액이 140만 원 증가한다 이랬습니다. 여기서 자본 총액은 자본금도 자본이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자본 총액이니까 140 증가한다.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물었기 때문에 3번이다. 네, 어떻게 추가 질문 있으실까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유상증자 문제였어요. 네, 유상증자 문제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유상증자 문제의 좋은 문제. 유상증자 시 자본금을 얼마를 인식해야 되며 주식발행 초과금을 얼마를 인식해야 되느냐 할 때 주식발행 초과금은 원래 50만 원이었지만 신주 발행비 10만 원이 있으므로 차감해서 주식발행 초과금을 40만 원만 인식해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또 뒤로 쭉 넘어가서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결산 관련 문제를 결산의 절차에 관한 문제를 풀다가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휴식 시간을 가졌는데요. 뭐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예, 하나 또 골라 보겠습니다. 너무 긴 문제는 좀 가능한 피하고, 근데 문제들이 전부 다 길어요. 예, 도대체 길어서 문제를 파악하기도 힘든 것 같은데, 좀 짧은 문제 하나 찾아봤습니다. 그 301페이지에서 하나 골라봤어요. 예, 문제가 좀 짧아 보여서 36번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우리가 대손삼각비 배웠잖아요. 대손삼각비. 자, 원래 대손삼각비는 결산에 인식합니다. 그렇죠? 결산 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때 이미 비용 처리해요. 예,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가만히 보니까 결산 때가 아니라 4월 10일 날 대손삼각비가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중에도 대손삼각비가 나올 수 있느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전기 말에 대손 예상액을 예측해가지고 대손 충당금을 충당할 때 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충당한 거보다 더 많은 대손이 예상 외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충당금에서 상계하고 모자라는 돈이 있겠죠. 모자라는 초과 금액은 당기의 비용인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4월 10일 날 대손상각비를 물어봤다는 얘기는 4월 10일 날 분명히 대손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손 충당금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예. 자, 아마 그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대손상각비는 기말에 결산 수정 분기의 비용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이게. 그러나 결산이 아닌 4월 10일 날 이렇게 기중에 대손상각비를 인식할 때는 그럼 언제냐? 충당금이 부족하면. 예. 충당금 상계하고 모자라는 것은 그냥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대손상각비가 기중에도 이게 회계 처리될 수가 있다. 자, 그럼 문제를 보죠. 데이터가 25년 12월 31일 날 매출채권의 잔액은 400만 원이며 이거에 대하여 1%의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였다. 자, 1%라고요. 그러면 4만 원 설정해 놨네요. 대손 충당금 4만 원 설정해 놨어. 자, 그리고 다음 해가 됐습니다. 26년 4월 10일. 거래처 주식회사 한공의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6만 원이 회수불능이 됐어요. 4만 원밖에 예측을 못했는데 6만 원이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4만 원은 상계 처리하고 2만 원 부족하죠. 요거는 단기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답이 4월 10일 날 인식하는 대손 상각비는 2만 원이다. 대손이 발생했을 때 대손 충당금이 적절하게 잘 설정되어 있으면 실제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비용이 발생 안 해요. 왜냐? 전기에 예상해가지고 다 발생시켜놨어요. 전기의 손익에 반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참 회계 이상하다. 왜 대손이 발생했을 때 비용 처리하면 쉬운데 왜 굳이 예측을 해가지고 전기 결산 때 정확하지도 않은데 왜 비용 처리를 미리 했느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전기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전기의 매출액에 의해서 대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기의 수익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상되는 비용은 전기의 비용으로 발생시키는 게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는 거죠. 예. 비용은 해당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인식하는 게 합리적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단기에 판매한 것 중에서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팔자마자 회사가 망했다. 뭐 그런 일이 극히 드물겠지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와 같이 회사가 파산했다는 것은 멀쩡하게 오늘 거래하던 회사가 다음 달에 갑자기 파산하는 회사는 사실 많지 않아요. 없어요. 네. 그래서 전기에 판매한 것들, 과거에 판매한 거에서 대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에 우리가 25년도 결산할 때 매출액으로 이미 다 반영했어요. 근데 그 매출액을 수익으로 봤는데 일부는 외상으로 판매한 거예요. 근데 다 우리는 수익 잡았다 이거예요. 다 회수할 걸로 가정을 해서. 그러나 그 중에 못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게 결산 때 있다 이거예요. 그때 예측을 잘 해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1%를 못 받는 것으로 예상을 한 거예요. 4만 원. 그런데 그 다음에 6만 원짜리가 터진 거예요. 6만 원어치가. 그러면 이제 4만 원은 전기에 비용 발생시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4만 원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냐면 이 차변 분계가 대손 충당금 4만 원이에요. 차변에. 그리고 6만 원이니까 2만 원 부족하죠. 대손상각비 2만 원. 대변에 가는 것은 대변의 외상매출금 6만 원. 이런 회계 처리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표 입력할 때는 그렇게 분계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4월 10일 분계를 말하자면 네. 차변은 대손 충당금 4만 원, 대손 상각비 2만 원. 요게 차변 항목이에요. 그다음에 대변은 이제 외상 매출금 털어야죠.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출금 6만 원 자산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대손 처리 분계예요. 음. 자,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대손삼각비 여러분 잘 알아두세요. 대손삼각비는 원칙적으로 결산 때만 인식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중에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지금과 같은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그 초과액은 대손 삼각비가 된다. 회계의 그 철학이 아까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예, 발생주의 원칙, 예, 이런 원칙이 회계에 다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또 예, 좀 데이터가 좀 비교적 짧은 거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이제 45번 그래도 좀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45번. 몇 페이지냐면요. 302페이지요. 302페이지 45번 한번 보시죠. 45번. 어떤 문제냐 하면은 주식회사 한공은 26년 3월 1일에 1년분 보험료 240만 원을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산정지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단 월할 계산할 것 이랬어요. 예, 보험료 월할 계산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3월 1일 날 보험 기간을 따져가지고 계산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 기간이 내년 2월 달까지예요. 내년 2월 달 것까지. 그래서 240을 다 비용 처리를 할 것이 아니라 26년도 비용은 10달치만 비용 처리하고 2달치는 내년으로 이연해 가야 됩니다. 비용의 이연을 회계 처리해야 돼. 자, 비용의 이연, 선급 비용이라는 죄송합니다.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자, 선급 비용 자산 잡은 거 다와 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와 라도 선급 비용은 보이지만은 자산을 감소시켰어요. 우리가 내년도 비용으로 가져가려면 자산으로 가지고 가야 내년도 비용으로 잡을 수가 있죠. 근데 다번과 라번은 자산을 감소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자산에서 뺀다. 자, 선급 비용으로 가지고 가야 되고,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2달치를 가지고 가요. 2달치. 예, 차기분이 2달치니까. 그러면 240만 원이 1년치인데요. 2개월치를 월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곱하기 2 나누기 12 하면 계산이 되는 거예요. 2달치 월할 계산할 때 곱하기 2 나누기 12. 즉 12분의 2죠. 1년이니까. 그래서 계산기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240만 원 곱하기 2 나누기 12. 40 나와요. 네. 네, 그러면 1번이 답이겠습니다. 40만 원. 음. 네, 결산 때 이런 분계가 필요합니다. 예, 결산 수정 분계 관련된 문제 하고 있는데 뭐 쉬운 거는 아니고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56번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304페이지. 네, 304페이지 56번입니다. 304페이지 56번. FAT 1급에서는 이 정도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예, 짧게 문제를 질문하는 겁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네, 제가 언젠가 여러분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수익과 비용의 예상을 쉽게 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어요. 쉽게 답을 찾는 법. 이연이라 그러면은 선자 돌림의 계정 과목으로 이연시킬 수가 있어요. 선자로 설명이 되어야지 미자가 들어가는 건 절대 이연이 아닙니다. 미자로 설명한 것은 예상입니다. 예상. 발생.
자, 그러면 위자로 시작된 게 하나도 없네.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은 예, 예상이 빗나갔어요. 네. 자, 이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1번 선급 임차료입니다. 임차료 비용이죠. 그러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거예요. 선급 비용. 예. 자, 보험료의 선급 비용과 같은 거예요. 자산으로 계상하였다. 네, 비용의 이연에 해당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풀었던 문제, 그 선급 비용 2달치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보험료. 그게 그것과 유사한 거예요. 같은 거예요. 예, 이거는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그다음에 2번 선수금으로 수령하고 부채로 계상하였다. 아, 선수금을 수령하고 선수금? 네. 선수금과 선수수익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동부채 공부할 때 선수금은 계약금입니다. 계약금. 네, 계약금이에요. 선수수익이 결산 때 이 수익과 비용을 조정하는 그 개정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계약금이지 수익과 비용의 이연이나 이런 예상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선수금은 계약금을 받은 거예요. 답은 2번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어요. 예, 선자이긴 하지만 지금 예, 수익 비용 이연과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예, 계약금 받은 거예요. 2번은. 그다음에 3번 보시면요. 선수 임대료. 예, 선수 수익이군요. 임대료가 수익이거든요. 선수 수익이에요. 부채로 계상했다. 그렇습니다. 차기분의 임대료를 단기에 미리 받은 부분이 있으면 이걸 선수 수익이라는 부채로 가지고 가가지고 내년도의 수익으로 발생을 시켜줘야 돼요. 부채 감소 수익 발생 이렇게. 네,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선급보험료. 네, 1번의 설명과 같은 얘기예요. 1번의 선급 임차료나 4번의 선급 보험료를 총칭해서 선급 비용이라고 그래요. 선급 비용. 자산으로 계상해야 보험료를 차기분으로 이연해 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미자 돌림 뭐 이런 게 나오겠지 했더니 그 예상은 아니었지만 이게 선자 돌림으로 다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계약금이 하나 있어요. 예, 선수금, 선급금은 수익 비용의 이연과 관계가 없어요. 계약금입니다. 선수금은 유동부채 계약금이요. 선급금은 당좌자산 계약금입니다. 자, 그래서 네, 또 그런 문제 한번 해봤고요. 53번이요? 53번이 재밌어 보여요? 네. 한번 재밌어 보이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3번. 네, 왼쪽에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 내용에서 올바른 답변을 하는 사람. 네. 자, 한 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의 수정전 시산표상의 소모품 계정 차변 잔액이 35만 원입니다. 기말 실사 결과 소모품 재고가 15만 원인 경우 소모품에 대한 올바른 수정 분계를 한다면 장기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네. 자, 그러니까 소모품 자산이 수정 결산하기 전에는 3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15만 원만 있어요. 그러면 25만 원 사용했다는 거예요. 25만 원을 비용 처리했겠죠. 아, 20만 원을, 예, 그렇죠. 20만 원을 비용 처리했겠죠. 예, 20만 원을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예, 재고가 15만 원으로 확인됐으니까 20만 원어치는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김대리가 비용이 20만 원 증가했다. 맞습니다. 소모품비 비용 발생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분계로 말하면 소모품이에요. 자산 감소 대변에는 차변에는 소모품비입니다. 김대리는 그 분계를 얘기한 거예요. 차변의 소모품비 대변의 소모품. 예, 소모품 정리분계를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김대리 맞았어요. 그다음에 한대리가 비용이 15만 원 증가합니다. 네, 20만 원 증가합니다. 예, 계산이 틀렸어요. 박대리, 자산이 20만 원 증가합니다. 자산이 20만 원 감소해요. 예. 김대리처럼 차변이 소모품비, 대변이 소모품 요 분계를 해야지. 박대리는 차변이 소모품, 대변이 소모품비 이 차대변을 거꾸로 인식한 거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합니다. 박대리는 분계를 거꾸로 한 거예요. 예, 차변이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건 잘못한 거. 그 다음에 최대리, 부채가 15만 원 증가합니다. 예, 여기에서 부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15만 원이라는 금액은 여기에서 계산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김대리가 올바르게 답변한 거예요. 재밌네요. 이거. 네. 그리고요, 57번, 그 옆에 57번이 아까 제가 56번에서 예상했던 그 문제입니다. 네, 57번이 밑자 돌림, 선자 돌림만 알면 우리가 이거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닐까요? 한번 볼까요? 다음 결산 정리 사항 중에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거래는 이랬어요. 자, 이연은 선자로 풀어야 됩니다. 선자로. 예. 이연은 선자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2번과 4번은 일단 대상이 아니에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1번과 3번을 놓고 봅시다. 수익의 이연이라고 그랬어요. 수익의 이연. 근데 1번은 보험료 이야기를 해요. 보험료. 보험료는 비용이잖아요. 네, 1번 탈락. 네. 3번 이자 수익. 수익이죠. 아, 이자 수익 선수분을 계상한다. 네, 이런 식으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연 문제를 물어보면요. 선자 돌림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수익의 예상이다라는 문제를 내면 미자 돌림으로 설명이 일어나야 돼요. 미자 돌림으로. 네. 그러면서 앞에가 수익을 얘기하면 돼요. 수익에 대해 이자 수익 수익이죠. 선수분. 네.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이런. 자, 그 다음에, 야, 문제 참 많이 냈네요. 그래서, 네, 쭉 가다 보니, 예, 짧은 문제, 그러나 알아야 될 문제 하나 있습니다. 306페이지에서요. 306페이지에서, 306페이지 아닐까? 아, 예, 306페이지 맞습니다. 66번. 네, 네, 306페이지 66번 문제. 우리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언제 해요? 결산 때 합니다. 네, 결산 때. 결산 때. 자, 그래서 다음 자료에 의하면 26년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2025년 1월 1일에 영업용 차량을 1,000만 원에 구입했어요. 자, 이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가 1,0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감가상각은 연 1회 정률법으로 하는 거고요. 상각률은 20%로 상각을 합니다. 네, 질문이 뭐였냐면은 26년도 감가상각비를 물어봤어요. 예. 자, 먼저 25년도부터 감가상각을 해봐야 돼요. 예, 왜냐하면 정률법의 감가상각비 공식은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곱하기 정률을 해야 되거든요. 미상각 잔액에다가. 그러면 이제 여기 상각률은 20% 이게 정률이에요. 20%는 매년 정해져 있어요. 근데 26년도의 미상각 잔액이 얼마인가는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봐야 알아요. 자, 그래서 25년도 1월 1일 날 취득해서 1,000만 원에 취득해가지고 25년 결산 때 12달치, 1년치 감가상각을 20% 했겠죠. 그러면 25년도 결산 때는 미상각 잔액은 취득금액 그 자체가 미상각 잔액이에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20만 원이 감가상각 비가 됩니다. 26년도. 그럼 얼마죠? 1,000만 원의 20%는 200만 원이죠. 예,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26년 말에는 200만 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그래서 미상각 잔액이라는 건 뭐냐면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것이 미상각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26년도에 미상각 잔액은 얼마일까요? 예, 800만 원이다 이겁니다. 예, 800만 원. 800만 원의 20%가 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800만 원의 20%, 160만 원이다. 2번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네. 2009년도에 감가상각비랑 2026년에 감가상각비가 3개가 되는 두 개의 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6년 말 이 차량의 감가상각누계액은 360만 원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27년도 결산 때 감가상각을 할 때는 미상각 잔액이 10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빼야 돼요. 10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뺀 640만 원의 20%. 그것이 27년도 말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우리 정율법은 체감 잔액법이다 그래가지고 첫 해에 200만 원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지금 160만 원 나왔죠? 예, 그다음에 그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예,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추세죠. 네, 요렇게 감가상각비 정률법 문제를 낼 때는요. 항상 시험에서 취득한 해의 문제는 안 내요. 너무 쉬우니까. 뭐 취득금액 곱하기 요 상각률을 해버리면 나오니까. 그래서 취득한 해의 문제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걸 내요. 그 다음에. 예, 26년도 감가상각비를 내니까 한 번 계산을 해야 돼요. 지난해 그러니까 취득한 회계년도에 첫 해 감가상각비가 얼마였느냐. 그만큼을 빼고 상각률을 곱해야 돼요. 미상각 잔액 그렇게 계산합니다. 다음에 쭉 이제 복잡한 거 다 지나서 내부 통제제도 1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내부 통제제도. 네, 구성 요소가 아닌 것. 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아마 아닌 것 금방 찾아볼 거예요. 내부 통제제도의 구성 요소 5가지가 있었거든요. 예, 외부 감사. 네, 답은 2번입니다. 요 정도 문제를 맞추면 돼요. 네. 다음에 그 옆에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307페이지 7번 문제요. 다음 중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예, 경영진의 능력 측정만을 위해서 내부 통제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아까 우리 3가지 신뢰성 확보, 법규와 정책 준수, 그다음에 기업 운영의 효율성. 네, 요 3가지였어요. 요런 정도 문제 네, 가볍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재무회계 공부를 이제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이론이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84페이지로 가시겠어요? 네, 제3장 부가가치세 이론 84쪽에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합니다. 개념과 특징 상당히 중요하죠? 예, 부가가치세 공부하니까 부가가치세 개념 특징을 꼭 알아야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개념을 읽어보겠습니다. 정의.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그러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기업이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증가분을 우리는 부가가치라고 부르거든요. 그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예. 기업이 가치를 증가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게 국가가 말입니다. 어떻게 그 기업이 얼마의 부가가치를 증가시켰느냐를 어떻게 알아내느냐? 쉬운 일이 아니겠죠. 간단한 방법으로 알아냅니다. 예.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느냐 이걸로 알아내요. 얼마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았냐. 예를 들어서 옷을 파는 회사예요. 예. 자, 남성 정장 한 벌을 10만 원에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좀 옷걸이 해서 잘 이쁘게 걸고 좀 이렇게 잘 디스플레이 해서 판매 사원을 채용해 가지고 손님에게 옷에 대한 설명을 잔뜩 불어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15만 원에 팔게 됐어요. 예. 10만 원에 사다가 15만 원에 팔았어요. 뭐 그냥 판 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디스플레이도 잘 해야 되고 판매 사원이 설명도 잘 해줘야 됩니다. 예, 이 옷이 뭐가 좋은지. 그게 바로 부가가치예요. 5만 원이. 그래서 그 옷을 판매한 사람은요. 5만 원의 부가가치에 대한 10% 5천 원이 부가가치세입니다. 네. 부가가치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창출한 부가가치를 어떻게 따지느냐? 매입한 거하고 판매한 거 비교하면 돼요. 예, 매입한 거하고 판매한 거. 네. 자, 간단히 생각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다시 구체적으로. 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고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자, 우리나라 소비세에는요.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와 특별 소비세인 개별 소비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특별 소비세라는 말을 안 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개별 소비세와 일반 소비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예, 소비세에는 일반 소비세와 개별 소비세가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무슨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의 의미는 뭐냐? 법률상 면세로 열거된 것을 제외한 모든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예. 면세 빼고 다 과세하는 거예요. 면세 빼고 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라는 건 이제 부가가치세는 아닙니다. 개별 소비세는 뭐냐면 일반 소비세가 과세되기 전 단계에 개별적으로 소비세를 먼저 한 번 더 과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그 품목은요. 소비세를 두 번 과세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거. 우리 이제 요새 기름값이 올라서 걱정인데 경유는 개별 소비세가 없는데 휘발유 같은 거. 예, 휘발유는 이제 승용차 같은 데다가 기름을 넣기 때문에 예, 그런 휘발유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네, 뭐 지금은 경유 가격이나 저 휘발유 가격이나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고 세금으로만 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막걸리나 이런 소주 같은 거에는 개별 소비세 없어요. 그냥 부가가치세만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뭐 그 수입한 그 저기 위스키 같은 거 있죠? 고급 술. 예. 좀 고급 술이다 그러면 거기에 개별 소비세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 또 붙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차량으로 보면은요. 승용차. 승용차 8인승 이하. 예. 승용차로 분류되는 거 있죠? 1000cc 배기량으로는 1000cc 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차는 또 개별 소비세가 없습니다. 승용차 중에서도. 그러니까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1000cc 초과되는 차량에는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가 또 붙어요. 근데 화물차는 아니면 승합차는 개별 소비세는 안 붙지만 부가가치세, 일반 소비세는 붙는다. 자, 그게 우리 일반 소비세의 개념입니다. 자, 일반 소비세는 면세 품목 빼고는 다 소비세가 붙는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거에만 개별 소비세가 붙는데 개별 소비세가 붙는 소비세는 소비세가 두 번 붙는 거다. 두 번 붙는 거. 귀중품이나 고가의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소비세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네. 아까 제가 야,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건데 기업이 자기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신고를 할 거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예,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면 돼요. 아까 제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것이 부가가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 보면은요. 계산이 이렇게 돼요. 매출액에다가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매출세액이에요. 매출액이 판매 금액이에요. 아까 제가 15만 원에 옷을 팔았다고 봅시다. 그러면 매출액이 15만 원이고 세율이 10%거든요. 부가가치세는 단일 세율이라고 그래요. 세금 세율이 하나예요. 10%. 그러면 15만 원에 10%면 15,000원이 되죠. 15,000원. 요게 매출세액이에요. 마이너스. 자, 매출의 전 단계가 매입입니다. 매입. 자, 이게 매입이에요. 세금 계산서 등으로 입증된 매입세. 자, 매출액에서는요, 입증됐다는 말을 안 쓰죠. 예, 매출은 무조건 세금이 무조건 붙는 거예요. 매출은 입증하고 말 게 없어요. 매출했으면 무조건 세금. 예, 10%. 근데 매입에서는요, 이거 세금을 내가 과세 당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공제를 안 해줘요. 그래서 항상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은 증빙을 잘 갖춰야 돼요. 증빙.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거나 해서 매입세액을 우리가 부담했다 어? 하는 것을 매입자가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입증하는 매입세액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입세 공제는 해줘요. 근데 사업자가 그 매입세액을 자기가 부담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 못 해준다. 자, 아까 옷을 얼마에 사왔다고 그랬죠? 10만 원에 사왔다고 그랬죠? 10만 원에 사오면서 부가세를 10%, 만 원을 그 공장에다 냈을 거예요. 예, 부가세 만 원. 매입세액이 만 원입니다. 세금이라서 받아가지고 입증이 됐어요. 그러면 이번 과세 기간에 요 옷 한 벌만 팔았다면은 납부해야 될 세금은 얼마예요? 5천 원. 자, 5천 원이 납부해야 될 세금인데 과연 자기의 부가가치만큼 세금을 냈는지 볼까요? 네. 자, 이 사람은 15만 원에 판 옷을 사올 때 10만 원에 사온 옷입니다. 이 사람이 발생시킨 부가가치, 증가시킨 부가가치는 5만 원이었어요. 그 5만 원에 대해서 10% 세금을 냈죠. 예,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부가가치 증가분이 얼마냐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매출 자료 다 나옵니다. 매출 자료. 예, 그 매출 자료의 10% 세율. 예, 거기에서 매입세액 입증된 거 다 나옵니다. 매입세액 입증된 거 이제 여러분이 전표 다 입력할 거예요. 이제 실무할 때 예, 매입 자료 다 입력할 거예요. 그 매입 자료 입력한 거에 대한 세금,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 그걸 빼가지고 우리가 납부세액으로 이제 세금을 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일기 예정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부가가치세에서 이거를 4월 25일 날 세금을 내요. 4월 25일 날. 네, 만약에 1월부터 3월까지 요 옷 한 벌만 팔았다 그러면 5천 원만 세금을 4월 25일 날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그래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다. 다음에 간접세입니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간접세. 우리 세금은요. 간접세와 직접세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간접세는 뭐냐? 감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세금을 납부해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해요. 사업자가. 자, 그러면 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최종 소비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업자는요, 어찌됐든 자기가 부담하는 세금을 다 공제받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세금이 없어요, 실제로. 내기는 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업자 5천 원 세금을 냈어요. 근데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면 여기 판매하면서 저기 세금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부담한 건 공장에서 옷 사올 때 부담한 거잖아요. 그거 빼줬잖아요. 세금은 이 옷을 사간 15만 원에 남성 정장을 사간 어떤 마을에 어떤 그 소비자가 있었다면 그 사람이 15만 원에 대한 15,000원 세금을 부담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누구냐면 마지막 소비자가 부담해요. 근데 여러분이 옷 사 입고 여러분이 세금 낸 적이 있나요? 소비세 내겠다고, 부가가치세 내겠다고? 안 냅니다. 그 돈을 누가 내냐면 여러분에게 옷을 판매한 사업자가 냈어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가 다르다 이거예요. 담세자하고. 내용을 읽어보시면 납세 의무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지만 실제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가 된다. 부가가치세가 그런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전부 부담한 겁니다. 그런데 세금은 누가 내고 있어요? 사업자가 냅니다. 네, 사업자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자기 세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의 착각이죠, 그게. 음. 따지고 보면 자기 세금이 아니에요. 소비자한테 다 받은 겁니다. 자기의 소비자에게 다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내가 부담했던 거는 빼고 내주는 겁니다. 이거 내 돈 아니니까, 내 세금 아니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누구에게 의무를 주냐면 이 소비자 보고 세금 내라고 안 해요. 부가가치세는 이 공급자, 사업자 보고 세금을 내라 하고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거래 징수 제도라고 그래요. 사업자가 거래가 있을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자, 간접세. 자, 세금이 직접세도 꽤 있긴 있어요. 직접세.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샀어요. 예, 집을 사면은 이제 만약에 그 5억 원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 대략 취득세가 한 1% 정도 나옵니다. 예, 500만 원. 네. 그거는요. 여러분이 신고하고 여러분이 세금 내야 돼요. 예. 그건 이제 직접세죠. 담세자가 직접 세금을 낸다요. 예. 누가 대신 내주지 않습니다. 물론 뭐 법무사에다 맡기면은 법무사에다가 세금 주면 법무사에서 대행을 해주는 거지 의무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세금이 직접세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거 다 직접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내고 있는 세금이 직접세고 사실은 우리 소비자가 부담했는데 내는 납세 의무자는 다른 세금이 꽤 있어요. 예, 술을 먹는 사람들 주세를 내고 있어요. 주세. 예, 술을 먹으면 주세를 부담한 거예요. 소비하면서. 근데 주세는 누가 납부해요? 예, 술공장에서 납부하고 있죠. 이런 것도 간접세라고 봅니다.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은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예, 소비형 부가가치세이다. 예, 소비형 부가가치세라는 건 그냥 요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 특별히 설명할 것은 없어요.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특징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과세한다는 거예요. 소비하는 국가에서. 수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소비세이다 보니까 국내에서 공급은 했어요. 공급, 즉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비하는 대상이 국내 사업자가 아니거나 국내 소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야, 이거 외국에 가서 소비할 거니까 일단 국내에서 생산했으니까 소비세 내. 하게 되면은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죠.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세 한번 소비하고, 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또 소비세 또 내야 되고, 그러면은 이 소비세를 우리 생산 업체, 기업 입장에서는 두 번 과세가 되니까 판매 원가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판매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소비주국에서만 과세하는 원칙을 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때는 과세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세를 안 한다고 해서 면세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것을 영세율이라고 불러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은 영세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나오지만 면세하고는 구분해야 돼요. 소비지구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영세율을 말하는 것이다. 영세율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 0%의 부가가치세 적용합니다. 0%니까 세금 계산해 보면 0원이 나와. 0원. 네, 0원이 나온다. 수출하는 데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수입하는 것을 볼까요? 수입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소비가 되는 거죠. 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죠. 예. 미국에서 수입한 어떤 수입 재화가 있다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생산한 것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10% 과세,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소비지구 과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이고 여기다가 가끔 보기로 나오는 것이 하나 있기 때문에 물세이다라는 것도 하나 넣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물세이다. 괄호 열고 인세가 아니다. 여기서 설명은요. 인세라고 하는 세금 제도는 어떤 것이냐면요. 소비자의 인적사항, 그러니까 과세 담세자,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담세자라고 그럽니다. 담세자의 인적사항을 고려해서 과세하는 것을 인세라고 그래요. 인적사항. 우리 세금에 따라서는요, 인세가 있어요. 아주 이해하기 쉬운 게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자, 근로소득세 여러분들 회사에 취직하면 근로소득세에 다 과세를 당하거든요. 회사에 근로를 하면은 급여를 그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과세되죠. 근로소득세. 자, 월 급여가 500만 원으로 월 수익 금액이 같다 할지라도 그 수입자, 그 소득자의 인적 사항에 따라서 부담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총 부양가족은 몇 명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요. 부양가족 인적공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고려해서 과세하는 세금이 인세이고 대표적인 게 소득세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하는 세금을 부담하는 그 감세자인 소비자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이런 것을 따져서 과세하지 않아요. 라면을 하나 소비하면요. 월 소득이 억만장자인 사람도 라면이 만약에 1,000원이다 그러면 100원만 부가세를 부담하면 되고 월간 소득이 하나도 없는 사람도 라면을 만약에 산다 그러면 똑같이 1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금을 우리가 물세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보기에 부가가치세는 물세다 하면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맞다. 인세가 아닌 것이 물세다. 예. 자, 그러면 다음에 납부 의무자 보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했어요.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자는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 그런데 수입하는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개가 다 납세 의무자예요. 자, 국내에서 만약에 공급을 했다면 그건 사업자예요. 국내 공급. 근데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만, 즉 사업자만 수입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개인들도 외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에도 부가가치가 과세됩니다. 그때는 사업자가 납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수입한 자, 개인도 납부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재화를 수입했을 때는
우리가 사업자만이 아니라 수입하는 개인, 즉 수입하는 자도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다. 자, 우리가 국내에서 말이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라고 하려면은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 번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고요. 공급이라는 건 판매한다 이거. 용역은 제공하는 거죠. 그다음에 영리 목적과는 불문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했느냐 하고는 불문이다. 즉 무상으로 공급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영리 목적하고 관계없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냐 아니면 비영리 법인이냐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예, 이런 거하고도. 예.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과세되는 용역이나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만약에 이천시에서 도로변에 주차장을 그려놓고 그걸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은 무상공급이니까 용역의 무상공급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돈을 받아요. 돈을. 시간당 얼마? 그러면 그게 과세에 해당이 돼요. 임대사업이. 예. 그래서 임대사업은 우리가 토지의 임대에 해당이 돼서 과세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이천시면은 이천시는 해마다 과세 기간에 걸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영리 법인이냐, 국가냐, 지방자치단체냐에 해당 없이 영리 목적 여부하는 불문으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이 공급됐으면 과세가 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자는요.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그걸 사업상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적인 게 이게 중요한데 만약에 이제 산수유 축제 때 이천시 백사면에 있는 분여회에서 거기 축제장에서 뻥튀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어요. 예. 근데 축제 끝나면 다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서 다 개인적인 개인들이에요. 사업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뻥튀기는 이게 과세 재화라고 본다면 과자를 만들었으니까 과세 재화예요. 그러면 과세 재화를 공급했으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으니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그래서 그날 축제 기간에 판매한 거에 대한 10% 매출세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느냐?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왜 그러냐? 자,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정도의 사업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공급할 능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제 때 잠깐 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세 의무도 없는 겁니다. 네, 신고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분여회 이런 데가 아니고 만약에 이천에 무슨 제과점이 하나 있어. 제과점에서 너무 맛있는 제과점이 있는데 축제 때 축제장에서 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제과점 부스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파세요. 그래서 이천의 모 제과점이 거기 가서 맛있는 과자를 팔았습니다. 그거는 부가세 신고해야 돼요. 왜냐? 예, 임시사업장으로 보는 겁니다. 그걸 임시사업장으로 보는데 임시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장에서 반복적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과세가 됩니다. 네. 자, 사업자의 요건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면요. 밑에 표에서 부가가치세하고 관련되는 사업자는 누구냐? 자, 사업자에는요. 저희와 같은 면세 사업자가 있는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과세 사업자고요.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어떠한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인지는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사업자다. 과세 사업자. 예, 사업자 중에는 면세 사업자도 있어요. 면세 사업자. 대표적인 게 학원. 학원 업종 중에서도 일부는 과세가 있어요. 성인 무용학원, 성인 무용. 예, 춤 가리키는 곳. 거기는 과세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면허증 따려면 학원 다니는 곳 있죠. 운전학원. 여기는 과세예요. 그래서 운전 교습학원하고 성인 무용학원만 현재는 그 학원 중에서 과세 종목이고요. 나머지 뭐 국어, 수학 뭐 이런 거 가리키는 학원, 저희처럼 무슨 직업훈련 가리키는 학원 면세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납세 의무 없음 이 말이죠. 납세 의무 없다는 게 부가가치세법상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로는 네. 결제를 하면 거기 세액이 포함이 되는지 아나요?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학원에서 카드 영수증을 받으면요. 그냥 금액만 나와요. 예. 공급과의 부가세 이게 구분이 없어요. 만약에 구분이 돼 있다면 그 카드 발행기 카드 영수증 발행기 세팅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가끔 세팅을 잘못 해 놓은 학원도 있어요. 예. 면세 사업자는 그렇게 세팅하면 안 돼요. 학원비가 만약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그냥 30만 원 이렇게 나와야지. 공급가액 얼마에 부가세 얼마 3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건 과세 사업자의 영수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음, 네, 면세 업종이나 면세 종목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과세 기간까지만 우리 정리할까요? 네. 네? 여기까지만 해요? 여러분 지치셨, 네, 지치신 것 같아요, 많이. 네. 지난번에 여러분들 그때 뭐 저기 배순수님이 와서 여러분들 언제 간담회 때 좀 10분 일찍 끝내달라고 부탁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젠가요? 9일이요? 예, 그날 제가 잊어버리더라도 여러분이 예, 그날 좀 일찍 끝내달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아, 어디까지 가신 거예요? 아, 15분 전에. 알겠습니다. 그날 말씀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